여러분 안녕하세요. 90살이 된 한 남성이 이른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른이던 그 시절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또 어떤 선택을 피했어야 했는지, 그때 미리 했더라면 좋았을 후회와 깨달음을 그는 지금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른 살 무렵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하룻밤 자면 금세 회복될 거라고 믿었고,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는 일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아침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발이 꼬여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의 서늘한 감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이대로 두면 다리와 허리가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란 그저 기분이 내킬 때 가볍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됐고 계단도 문제없이 오르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침에 잠시 비틀거렸던 그 날조차도 금세 잊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내 다리가 무릎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걸요.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질 뻔하고 1시간 거뜬히 하던 마당의 잡초 뽑기가 어느새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70대 초반의 나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리 힘을 길러야 해. 지금은 아직 괜찮다고 느껴지겠지만 그 믿음이 너를 방심하게 만들 거야 라고요. 그 시절 나는 아침 저녁으로 걷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양손에 물건을 들어도 부담 없이 집까지 올 수 있었죠. 그러한 일상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 당연함이 결국 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그렇게 조용히 아무런 소리도 없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5분의 스트레칭, 간단한 하체 근력 운동만이라도 습관으로 만들었다면 내 80대는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우리 옆집에 살던 정호진 씨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70대 초반부터 매일 아침 KBS 라디오 건강체조를 빠짐없이 따라 하더군요. 처음엔 저걸 얼마나 계속하겠어 했는데 어느덧 90세가 넘은 지금도 그는 스스로 장을 보고 집안 청소도 손수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이토록 다른 이유, 그것은 단순한 건강의 차이가 아니라 미리 움직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처럼 아직은 괜찮아라며 미뤘던 70대와 그 나이부터 하루의 일부를 몸을 위해 썼던 사람 사이엔 10년 후, 20년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TV를 보며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올리는 연습을 하거나 하루 한 번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목욕 후 젖은 수건을 말리는 짧은 시간조차도 다리 스트레칭을 할 기회였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사소한 순간들 하나하나를 허투루 흘려보낸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정말이지 너무도 아까운 기회들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몸과 함께 서서히 마모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70대였던 나는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게 두려워 돈을 쓰는 것을 항상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혹시 더 오래 살게 되면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죠.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도 가고 싶었던 곳도 전부 조금만 더 참자고 미뤄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야말로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기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내와 함께 떠나기로 했던 경주 여행 단풍이
절정일 때 꼭 가보고 싶었던 내장산, 그리고 예전에 들렀다가 감동받았던 설악산의 풍경까지 지금은 다리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 갈 엄두조차 나지 않지만 그 시절이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했더라면 지금 이 아쉬움은 없었을 겁니다. 제 친구 이도현 부부는 70대부터 매해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해마다 서울을 벗어나 다양한 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추억을 쌓았죠. 저는 당시 그 부부를 보며 저렇게 돈 써도 괜찮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훨씬 현명했다는 걸 압니다. 지금은 이도현 씨 혼자 살고 있지만 예전 여행의 사진과 이야기들은 그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합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다. 아내가 곁에 없더라도 그 추억이 나를 살게 해줘요 라고요. 반대로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의 제주도 여행을 미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가자고 말하곤 했죠. 그러나 어느 날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그 여행은 영원히 갈 수 없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예약을 감행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로 남지는 않았을 텐데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후회되는 건 저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너무 아까워했다는 점입니다. 좋아하던 음악회를 직접 보러 가는 것 제철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 혹은 책 한 권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 모든 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자기 존중의 지출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지금의 내가 더 나은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모든 지출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소비였다는 걸요. 시간과 돈의 쓰임새를 다시 돌아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곁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70대였던 시절에 저는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는데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동네 주민 모임에도 나가고 중학교 동창회에도 참여하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원예 동호회나 서예반에도 빠짐없이 출석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믿음이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80대가 된 지금 그때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자리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 반드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진심이 통하고 편안하게 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된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된 겁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지금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때로 하루를 통째로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70대쯤 되었을 때 진짜 소중한 인연이 누구인지, 누가 나와 정말 잘 맞고 누가 내 곁에 오래 남아줄 사람인지, 그 관계의 중심을 더 일찍 정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형적인 관계보다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건 결국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뿐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동네 노인정 모임에 매번 얼굴을 비췄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은 날도 많았어요. 자꾸 딴 사람 험담을 하거나 말끝마다 경쟁적으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을 차라리 진짜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 한두 명과 차 한잔 마시며 보냈다면 내 하루는 훨씬 더 따뜻했을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상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이 되던 해부터 동창회나 동네 모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요즘 이상철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하고 뒷말이 많았죠. 하지만 그는 그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몇몇 사람들과 조용히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은 더 소중하니까 꼭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지 않은 인연 속에서도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고 있었고 그게 진짜 관계라는 걸 몸으로 증명해준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 돕고 받는 균형이라는 것도 점점 깨닫게 됩니다. 70대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지요.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수고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80대에 들어서며 도움을 받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히 민망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던 말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마음을 담아 솔직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체면이며 자존심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용기. 그것 또한 나이 들음 속에서 배워야 할 귀한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던 그 시기,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며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고 생각지 못한 불안감도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실수를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하루하루를 더 밝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깜빡했구나 하고 넘길 일이었지만 80이 넘은 나이에 그런 일이 생기니 혹시 내가 치매의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계산대에 있던 젊은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돼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순간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실수도 하는 법이죠 뭐.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고 그 웃음이 점원에게도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공기마저도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의 작은 실수도 깜빡한 기억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70대 시절에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너무 진지하게만 살지 말아라. 웃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이야. 사실 웃는다고 해서 병이 나아지진 않지만 웃고 있는 동안에는 아프다는 생각이 멈춥니다. 통증도 걱정도 잠시라도 멀어지니까요. 지팡이를 처음 짚게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선 아직 나는 지팡이 쓸 나이는 아니야 라는 저항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지팡이 되게 멋진데 요즘 어르신들 패션 감각 좋네 하며 웃어주었고 저도 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거 요즘 유행하는 시니어 전용 패션 아이템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 지팡이가 더 이상 나를 늙게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보다 내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지요. 세월이 흐르며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때도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제 모습에 속상해하며 괜히 의기소침해졌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깜빡함에 맞춰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다시 한번 웃었네. 그 말에 상대도 웃고 저도 웃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하루가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따뜻해지지요. 웃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지만 마음을 풀어주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특별한 힘입니다. 저의 누나 정순자 씨는 무려 92세까지 살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져 팔을 다쳤을 때도 계단이 나한테 너무 끌려서 내가 안아줬더니 이 모양이야 라며 농담을 던지셨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웃음은 그 어떤 약보다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노년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황이 아닌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유쾌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만큼 가볍고 편안한 하루를 더 오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70대의 내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웃어라. 그리고 실수한 자신도 너그러이 안아줘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란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늦게서야 깨달은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70대 초반의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 외출, 새로운 모임에 나가는 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는 것이 활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하루에는 늘 약속과 외부 일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도 정작 내 안의 마음은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사람은 누구나 시끄러운 바깥 세상에 끌려가다 보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은지, 그런 단순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낸 시절이 생각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때때로 멈춰서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가장 필요한 시간이란 걸요. 아침에 커튼을 걷기 전 조용히 방에 앉아 눈을 감고 몇 번 깊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창밖나무의 움직임, 새소리 머그잔, 속에 따뜻한 김. 그런 작고 조용한 것들이 저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저는 이제 70대의 나 자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깥을 향한 발걸음도 좋지만 가끔은 안쪽으로 향한 시간을 먼저 챙기라고. 그 10분이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만들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80이 넘은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조그마한 화면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예전에 몰랐던 음악과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진작에 시작했더라면 내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래서 70대의 나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웃음, 취미, 자신과의 대화. 이 모든 선택이 결국 80대, 90대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돌이켜보면 20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라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루의 작은 습관, 예를 들어 10분 운동, 따뜻한 차 한 잔, 책 한 페이지, 읽기,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기. 그런 작지만 정성스러운 행동이 10년 후 나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직도 충분히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전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70대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다시 넓혀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도전에서 실패한 일은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도하지 못했던 것, 용기를 내지 못했던 순간만큼은 시간이 흘러도 후회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가장 오랫동안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삶을 위해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이 말이 누군가의 오늘의 따뜻한 불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맙다는 한마디는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더욱 아끼게 마련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라는 말이 있지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감정 하나로도 일상의 모든 풍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70이었을 때 아직은 괜찮다며 미뤄뒀던 일들이 지금 와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20년 후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더 풍요로운 하루를 선택해보세요. 끝으로 91살의 이분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직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귀중한 시기입니다.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당신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말에는 긴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깊은 통찰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날들이 더 풍성하고 미소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문득 지인의 집에 들어섰을 때 혹은 장성한 자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맑고 공간이 조용히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특별한 장식이나 비싼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깨끗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분명 정리정돈은 되어 있는데도 왜 우리 집은 그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 차이는 청소기를 얼마나 자주 돌리는지, 어떤 고급 세제를 쓰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하지만 조용히 이어지는 생활 습관 자주 지나치는 작은 행동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공간을 단지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정말로 청결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비밀입니다. 오늘은 그중 8가지 습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중 몇 가지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또 몇 가지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첫인상을 바꾸는 조용한 습관, 현관문 닫기. 당신은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벽지가 특별히 고급스럽지도 인테리어가 화려하지도 않은데 뭔가 공간 전체가 깔끔하고 맑게 느껴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조용히 아 좋다 하는 감탄이 피어오르죠. 그런데 그런 집을 나와서 다시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우리 집은 나름 정리도 했고 청소도 했는데 왜 그런 느낌이 안 들지? 사실 이런 차이는 진공청소기를 얼마나 자주 돌렸는지, 청소용품이 얼마나 비싼지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건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입니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마음엔 큰 영향을 주는 그 습관, 바로 문을 닦는 일이죠. 우리 집 현관문 그 자체가 공간의 인사이자 얼굴입니다. 누군가 처음 방문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건 반짝이는 거실도 향기 나는 방향제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건 문이에요. 외출해서 돌아올 때마다 마주치는 그 문.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이 닿는 그 손잡이. 그런데 우린 어느 순간부터 그 문을 보지 않게 됩니다. 늘 똑같은 루틴 속에 살다 보면 문은 점점 투명해지죠. 작은 긁힌 자국 손잡이, 주변의 지문 자물쇠, 근처의 희미한 얼룩, 어제는 보지 못했던 모서리의 거미줄까지. 그것들은 다 우리 일상의 시간과 리듬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깔끔한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용한 습관 하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그냥 조용히 문을 닫는 거죠. 깊은 청소가 아닙니다. 힘을 주어 박박 문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저 부드러운 헝겊 하나, 따뜻한 비눗물 한 그릇, 여기에 식초 한두 방울만 더해주면 충분합니다. 손잡이 주변 자주 부딪히는 문 아래쪽 가방이나 신발에 스치기 쉬운 부분, 먼지가 쌓이기 쉬운 문턱까지. 이곳들만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으로도 집 전체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냉장고 문 싱크대 아래 수납장 손잡이, 전자레인지나 오븐의 손잡이도 함께 닦아보세요.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일수록 집의 느낌을 좌우합니다. 왜 이런 작은 행동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의 시선은 늘 미묘한 대비를 감지합니다. 아무리 청소가 잘 되어 있어도 손잡이 하나에 묻은 얼룩이 시야에 들어오면 전체가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작은 부분들이 반짝이고 매끄러워지면 마치 집 전체가 새 단장을 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건 뇌가 우리에게 주는 착각이자 선물입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한번 문을 닫고 나면 그 상쾌함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공간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잘 돌아왔어. 여긴 너를 위한 곳이야. 습관 2. 냄새 없이 상쾌한 공기창문 여는 10분의 힘. 그리고 또 하나 공기의 느낌만큼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마포구의 어느 작은 골목에 살고 있는 두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정순자 할머니와 이옥자 할머니 두 분 다 70대 후반 비슷한 시기에 혼자가 되셨고 평생 서울살이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분들입니다.
두 분 다 빵 굽는 걸 좋아하고 가구 배치는 거의 비슷하고 강아지도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순자 할머니 댁에 들어가면 늘 뭔가 눅눅하고 묵은 내가 살짝 납니다. 꼭 뭔가 상한 건 아닌데 오래된 식빵 냄새든 찌개 냄새, 지난주 찜요리의 향이 여전히 커튼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죠. 반면 옆집 이옥자 할머니 댁에 들어서면 마치 봄날의 바람이 방 안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가구도 똑같고 개도 똑같은 품종인데 말이죠. 그 차이의 비밀은 단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안의 창문을 모두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는 일. 한겨울에도 바람이 매서운 날에도 이유 없이 그냥 10분 동안이라도 모든 창을 엽니다. 나는 집을 여는 게 아니라 묵은 기운을 내보내는 거야 라고 이옥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커튼, 카펫, 쿠션, 담요, 소파. 우리가 늘 안고 기대는 모든 부드러운 것들은 공기의 냄새를 흡수합니다. 조리한 음식 냄새, 습기, 욕실 냄새, 반려견이 흘리고 간 냄새까지.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섞이고 섞인 냄새는 공기를 탁하게 만들며 그 공간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공짜입니다. 바람은 가장 강력한 정화의 힘입니다. 한번 바람이 들어오고 나면 공간 전체가 바뀝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창문을 여세요. 그리고 선풍기를 켜 공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도와주세요. 그뿐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곧 느끼게 될 거예요. 공기만 바뀌었을 뿐인데 집이 더 넓어 보이고 더 깨끗해 보이고 더 밝고 가벼워집니다. 마치 벽과 바닥, 그리고 당신의 마음까지도 깊은 숨을 들이신 것처럼 말이죠.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와 공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습관 세. 혼란을 잠재우는 서랍 하나의 기적.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서랍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그 안을 보는 순간 마음이 푹 꺼지고 말죠. 부엌 구석의 만능 서랍일 수도 있고 복도 한켠에 있는 잡동사니 서랍일 수도 있으며 거실 테이블 옆 작은 서랍일 수도 있습니다. 건전지, 생일초, 오래된 영수증 고장난 리모컨, 잉크 안 나오는 볼펜 몇 자루, 그리고 눌어붙은 기침약 캔디 하나가 마른 쿠폰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 그걸 본 당신은 얼른 서랍을 닫습니다. 오늘은 안 돼, 나중에 하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서랍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랍 하나가 엉망이라면 옷장 한켠 싱크대 밑장 침대 아래도 어딘가 흐트러져 있을 확률이 큽니다. 전체 집이 지저분한 건 아니지만 이런 숨겨진 구석이 무시되면 사람 마음은 어쩐지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걸까에 하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정갈한 집을 유지하는 분들에겐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한 번 딱 서랍 하나만 정리하는 하나 서랍 리셋입니다. 완벽하게 예쁘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SNS에 올릴 만큼 반짝이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쓸모 있고 꺼낼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게끔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 목표는 그저 질서의 흐름을 되찾는 겁니다.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음악을 켜두고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버리고 서랍 바닥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같은 종류끼리 모아 담고 제자리를 찾아주면 됩니다. 딱 그 정도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속 어지러움이 차츰 가라앉고 내가 다시 공간을 되찾고 있어 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렇게 정리된 서랍 하나는 침대 시트를 새로 깐 듯한 청량함 구두를 닦아 광을 낸 듯한 단정함 혹은 꽉 막혀있던 통로가 열리는 듯한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번 주에 부엌 전체를 청소할 필요 없습니다. 거실 전체를 손볼 필요도 없고 서랍장 모두를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 서랍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서랍이 당신을 다시 정리해 줄 겁니다. 습관. 네. 방 전체를 흐릿하게 만드는 잊힌 얼룩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부엌을 꼼꼼히 닦고 바닥도 잘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말끔히 끝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공간이 깔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분명 눈으로 보이는 건 정리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상태. 혹시 그럴 때마다 내가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분위기를 흐리는 건 우리가 흔히 놓치는 작고 자주 손이 닿는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엌 개수대 아래 수납장의 손잡이, 식기세척기 문 가장자리, 냉장고 손잡이 팬트리 문 테두리. 이런 곳들은 눈에 띄게 더럽지는 않지만 손에 닿으면 끈적하거나 미세한 얼룩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룩은 작고 조용하지만 그 느낌은 방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며 공간을 칙칙하게 만들죠.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된 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5분 광택 습관을 지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통은 일요일 오후처럼 여유로운 시간에 젖은 행주 하나만 들고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는 겁니다. 집 전체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손이 자주 닿는 부위만 살펴보는 거죠. 냉장고, 손잡이 전자레인지, 버튼 식기세척기, 모서리, 개수대 문, 손잡이, 주방, 조명 스위치 자주 오가는 문틀의 모서리까지. 닦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자주 만졌던 곳이면 닦아줍니다. 완벽한 청소가 아닙니다. 단지 상쾌한 착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의 눈은 대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새하얀 냉장고 손잡이에 손자국이 희미하게 묻어있는 순간 뇌는 전체 공간을 지저분하다고 인식합니다. 반대로 그 손잡이가 반짝이기만 해도 뇌는 전체가 깨끗하다고 느끼죠. 이 이야기를 저는 강서구에 사는 78세의 독립심 강한 고영철 어르신께 전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별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셨지만 어느 날 오후 정말로 부엌 손잡이 전자레인지, 내부 가장자리 쓰레기통 뚜껑 위를 닦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희한하네요. 호텔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그분은 대청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자주 접하는 공간을 새롭게 닦아낸 것뿐이었습니다. 이번 주 5분만 투자해보세요. 행주 하나로 당신의 손길이 닿았던 곳을 다시 만져주는 그 시간이 집안에 오래도록 상쾌함을 남길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가 아니라 공간과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습관 5. 보이지 않는 냄새의 근원, 부드러운 섬유를 돌보는 습관.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떤 냄새가 나고 있나요? 혹시 눈을 가린 채 누군가 당신을 집 안으로 이끌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눈을 가린 천을 걷어냈다면 당신은 향만으로도 이곳이 내 집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집이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모든 집에는 저마다의 냄새의 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잘 모르지만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단번에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냄새의 근원이 공기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 원인은 공기를 품고 있는 섬유에 있습니다. 소파에 기대는 시간, 커튼이 살랑이는 바람 쿠션 위에 잠시 쉬어가는 손 담요로 덮은 무릎 발밑에 카펫 욕실 앞에 매트까지. 모든 부드러운 섬유들이 요리 중 튄 기름땀 냄새, 반려동물의 채취 욕실의 습기, 그리고 몇 주 전 태운 토스트 냄새까지 차곡차곡 빨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향초나 탈취제도 이 깊이 스며든 냄새를 완전히 없애진 못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천 속엔 이미 생활의 흔적이 켜켜이 남아있는 셈이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하고 향기로운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간단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바로 소프트 스위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섬유 리셋 루틴입니다. 매주 한 번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정해 집 안의 섬유들을 다정하게 손봐주는 거죠. 향이 없는 섬유용 탈취제를 준비해 쿠션 소파 커튼 침구 위에 가볍게 뿌리고 쿠션은 창문가로 나가 톡톡 털어 바람을 통하게 합니다. 부드러운 브러쉬가 달린 청소기로 천 소파를 천천히 훑고 담요 하나쯤은 햇빛 좋은 날 베란다에 30분 정도 말립니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작은 섬유 아이템 하나만이라도 세탁하세요. 쿠션 커버 하나, 욕실 발매트 하나, 소파 담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목적은 완벽한 세탁이 아니라 상쾌함의 회복입니다. 이 간단한 루틴은 우리 집의 공기를 바꿉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냄새들이 사라지고 무겁던 공간이 가볍게 숨을 쉽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인천에서 고양이 4마리와 함께 사는 부부에게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는 집이었지만 묘하게 가라앉은 냄새가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섬유 리셋을 시작하고 나서 그 정체 모를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혹시 당신의 집이 눈으로 볼 땐 말끔하지만 어딘가 사는 냄새가 남아있다면 이번 주에 소프트 스위핑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코가 먼저 알아차릴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미소 지을 거예요. 습관 6. 청소 도구를 위한 청소 보이지 않는 순환의 단절. 언제 마지막으로 진공청소기를 청소하셨나요? 혹은 걸레에 머리를 빨아보신 적은 언제인가요? 세탁기 필터 조리대 닦는 스펀지 식기세척기, 내부 화장실 솔통까지. 이 질문을 듣고 당황하셨다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도구를 도구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무관심이 집안 곳곳에 미세한 더러움과 냄새를 다시 퍼뜨리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진공청소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바닥을 한번 밀 때마다 머리카락, 먼지, 피부, 각질, 반려동물의 털까지 온갖 것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먼지통을 비우지 않고 필터를 청소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한다면 결국 흡수했던 것들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며 집안을 맴돌게 됩니다. 세탁기의 고무 패킹 틈에 곰팡이 냄새가 배고 2주 이상 쓴 주방 스펀지에서 쉰내가 나고 식기세척기 필터에서 묵은 때가 섞인 물이 돌게 되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도 찜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깔끔한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청소 도구 리셋을 빼먹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20분으로 맞추고 아주 작은 도구들의 조용한 애정을 쏟아보는 시간입니다. 걸레머리는 헹구어 햇볕에 말리고 주방 스펀지는 젖은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 세균을 없앱니다. 진공청소기의 먼지통은 비우고 본체를 물티슈로 닦아냅니다. 세탁기엔 식초를 조금 넣고 헹굼 사이클을 돌리고 식기세척기 필터도 분리해 솔로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냄새가 고이기 쉬운 화장실 솔통도 놓치지 마세요. 이건 멋을 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도구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구가 깨끗해지면 집도 더 빠르고 더 적은 힘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가 달라집니다. 숨어있던 곰팡이 냄새, 쉰내 축축한 기운이 사라지고 공간 전체가 다시 가볍게 호흡하기 시작하죠. 오늘은 도구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것이 설거지용 스펀지든 진공청소기든 걸레든 상관없습니다. 고장나기 전이 아니라 일 잘하고 있는 지금 고마운 도구에게 손길을 건네는 것. 그 조용한 정성이 집 안 공기의 순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습관 7. 내일 손님이 온다고 상상하는 습관집이 늘 깔끔하고 기분 좋게 유지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비싼 청소용품도 힘든 대청소도 아닙니다. 바로 상상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손님 상상법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내일 특별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올 것이라고 잠시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평가하거나 감시하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깊이 아끼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친구,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랑하는 친척, 존경하는 스승이나 목사님, 혹은 자주 못 보는 손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집안을 방에서 방으로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당신의 눈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볼 눈으로 바라보며 말이죠. 그때부터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엌 카운터 위에서 언젠가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우편물 더미 복도 걸레바디, 근처에 가느다란 먼지줄 거울에 남은 희미한 자국 소파 위에서
모양이 흐트러진 채 눌려있는 쿠션들 세탁기 옆에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묘한 냄새까지. 이런 것들이 당신의 시야에 새롭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건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보기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오래 살면 점점 보지 않게 됩니다. 같은 더미를 매일 지나치며 더 이상 냄새를 맡지 못하고 향초나 방향제로 그것을 가리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온다고 상상하는 순간 마음이 다시 깨어납니다. 눈이 깨어납니다. 집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대청소가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손님 맞이 리셋을 하는 것입니다. 욕실 세면대와 수도꼭지를 닦아주고 현관 매트를 털고 소파의 쿠션과 책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현관에 놓인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고 창문을 5분 정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수건을 새 것으로 바꾸거나 은은한 향의 촛불을 켜는 것. 이런 행동들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방문하기 직전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 그 손님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해 전 부산에서 만난 84세의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김영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손님 상상법을 실천하신다고 했습니다. 손녀와 손녀 사위가 오늘 점심에 올 거라고 상상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살지만 그날은 소파 쿠션을 두드려 모양을 바로잡고 유리컵 2개를 꺼내 놓으면 마음이 준비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된 걸까요? 살아갈 준비, 집을 다시 사랑할 준비, 내 공간을 다시 선물처럼 느낄 준비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당신도 이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집안을 거닐며 가장 친절한 눈으로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친절을 준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습관 8.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플래시 존을 닦는 습관 솔직히 말해봅시다. 집 안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간이 어디일까요? 대부분 욕실일 겁니다. 욕실은 작고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바닥을 아무리 닦고 변기를 청소해도 묘하게 냄새가 남는 곳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플래시 존입니다. 이건 청소 매뉴얼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직접 깨닫고는 결코 잊을 수 없게 된 개념입니다. 변기를 사용할 때, 특히 남성이 서서 볼일을 볼 때 소변은 단순히 병이 속으로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튀어 가장자리에서 반사되고 물내림과 함께 미세하게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그 일부는 바닥의 벽의 걸레바디에 병이 뒤편에 심지어 바로 옆 휴지통에까지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제대로 닦지 않는다면 사실상 욕실을 완전히 청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향제나 향초로 지우려 했던 그 은근한 냄새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구역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상쾌한 욕실을 가진 사람들은 이 조용한 습관을 지킵니다.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구역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부드러운 천이나 식초를 탄 따뜻한 물을 준비해 병이 주변 60cm 가량의 바닥을 닦습니다. 병이 뒤편 벽과 옆면, 병이 바닥과 볼트가 있는 부분, 플라스틱 캡 병이 뚜껑 아래쪽과 힌지 손잡이까지 잊지 말고 닦아주세요. 세게 문지를 필요도 없고 표백제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마 이곳이 냄새의 근원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닦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은퇴한 군인 출신의 이성호 어르신은 이 습관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욕실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향초도 켰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계속 났죠. 그런데 병이 뒤편 벽을 닦기 시작한 이후로 그 냄새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2층 구역이지만 욕실을 그럭저럭 깨끗한 곳에서
진짜 상쾌한 공간으로 바꿔주는 결정적 지점입니다. 한 번만 해보면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번 주에 한번 이 보이지 않는 구역을 닦아보세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상쾌하고 고요한 욕실 공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지은 집이 아니어도 지금 사는 공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닦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주 지나치는 작은 공간에 조용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손잡이를 닦고 창문을 열고 쿠션을 정돈하고 병이 주변을 세심하게 닦고 서랍 하나를 다시 정리하고 누군가가 온다고 상상해 보는 것. 이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과 마음을 지켜온 공간을 향한 조용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여러 가지가 내 손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집만큼은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감각과 향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을 좇지 마세요. 이제는 편히 쉴 자격이 있는 당신입니다. 단 하루에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따뜻함과 정성, 조용한 자존감을 담아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조용히 아 좋다는 그 안도의 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기분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주엔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단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집뿐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기분까지 달라질 겁니다. 여기는 당신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도 당신의 집을 아끼고 돌봐주세요. 그러면 그 집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